당신이 학교에서 배웠던 고구려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아마도 지도에서 봤을 때 요동반도 중심의 천리 정도 되는 나라였을 겁니다. 삼국시대의 한반도 지도를 그려보면 고구려는 한반도 북쪽을 차지한 나라로 표시되곤 하죠. 그 이미지가 얼마나 강한지 지금 당신의 머리에도 그 그림이 떠올라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중국의 역사서들은 고구려를 훨씬 더 큰 나라로 기록했을까요? 중국의 고전사설을 펼쳐보면 뭔가 다른 기록이 나타납니다. 통전이라는 중국의 백과사전식 역사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후한시대 고구려는 사방 2000리이고 수나라 때에는 동서 6000리에 달했다. 동서 6000리라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당신이 학교에서 배운 1000리 정도의 6배입니다. 6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차이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중국이 과장했던 거 아닐까? 맞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역사라는 건 증거에 기반하잖아요. 중국의 사서들이 왜 고구려를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단순한 과장일 수도 있지만 혹은 실제로 그만큼 컸던 고구려를 기록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당신이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와 중국 사서에 기록된 고구려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이걸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고구려는 1000리 정도의 나라라고 배우고 그 이미지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만약 고구려가 정말로 동서 6000리에 달했던 대제국이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고구려의 역사는 전부 다시 써줘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오늘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추적해봅시다. 중국의 역사서들을 직접 들여다보면 정말 흥미로운 기록들이 나옵니다. 통전 외에도 다른 사서들에서 고구려는 일관되게 대국이라고 표현되어요. 단순한 한반도의 한 나라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주요 강국으로 기록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중국 사서는 매우 신중했기 때문입니다. 과장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드물었어요. 특히 지리와 영토에 관한 기록은 더욱 그랬습니다. 당시 중국의 위치가 어땠을까요? 수나라와 당나라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어요. 그런 제국이 고구려에 대해 어떻게 기록했는가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만약 고구려가 조그만한 나라였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크게 기록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고구려를 사방 2000리, 동서 6000리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건 그만큼의 영토를 가진 나라였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부안식이라는 고대의 거리 계산법을 우리 현대 지도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고구려 초기부터 어느 정도의 영토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워요. 고구려의 영토가 현재의 북경 권역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북경이라고 하면 뭐죠? 그건 지금의 중국 수도가 있는 곳입니다. 고대 고구려가 정말로 그곳까지 미쳤다면? 그렇다면 고구려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규모의 제국이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당신이 느껴야 할 감정이 뭘까요? 아마도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흥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아직 이건 사서의 기록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더 구체적인 증거들입니다. 고구려가 정말로 그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실제의 역사적 사건들 말이에요. 당신이 기원전 2세기경의 북경 지역을 상상해보세요. 당시 그곳은 한나라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북경 근처에는 외국의 군대가 자주 들어오곤 했어요. 바로 고구려의 군대였습니다. 중국의 사서 사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모본왕이라는 고구려의 왕시대에 고구려의 장수들이 한나라의 북평, 어항 상곡이라는 지역을 습격했다는 거예요. 이 지명들이 뭐냐고요? 바로 지금의 북경권입니다. 북평은 지금의 북경 근처, 어항도 북경 근처, 상곡도 북경 북쪽 지역이에요. 즉, 고구려의 군이 현재의 북경 지역까지 활동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정보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고구려의 활동 범위가 한반도를 훨씬 벗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도를 펼쳐들고 이를 따라가 본다면 기원전 2세기에 고구려가 북경까지 원정을 갔다는 건 얼마나 광대한 영토를 가졌다는 뜻일까요? 한반도에만 머물렀던 나라는 절대로 북경까지 원정대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곳까지 원정을 가려면 당신의 나라가 그 중간 지역을 모두 차지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즉, 고구려의 영토가 한반도 북쪽에서 북경 근처까지 이어져 있었다는 가정이 성립하는 거죠. 당시 한나라의 입장에서 이건 심각한 위협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영토 가장자리에서 계속 고구려의 군이 나타난다는 건 고구려가 얼마나 막강한 세력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만약 고구려가 한반도만의 조그만한 나라였다면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원정을 갈 수 있었을까요? 당신이 지도를 보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고구려 본국에서 북경까지의 거리를 생각해보면 그 사이에 광대한 영토가 고구려 손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평원왕이 수도를 옮겼다는 기록이에요. 고구려의 전통적인 수도는 평양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나라 시기에 평원왕은 수도를 장안성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지금까지 주류 사학계는 이를 평양 근처의 또 다른 성 정도로 축소 해석해왔어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위에서 본 동서 6천리의 고구려 영토라는 기록을 고려한다면 이 천도 기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이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동서 6천리에 달하는 거대한 나라를 다스린다면 수도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수도는 나라의 중심이자 권력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평양은 한반도 동쪽에 있죠. 하지만 만약 고구려의 영토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까지 뻗어 있었다면 평양보다 더 중앙에 위치한 도시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장안성이라는 곳은 정말 어디였을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가설이 등장합니다. 혹시 장안성이 사실은 수나라의 장안을 가리키는 건 아닐까요? 장안은 당시 중국의 수도였어요. 수나라와 당나라가 모두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만약 고구려가 정말로 장안까지 장악했었다면? 이건 매우 파격적인 주장이에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동서 6천리의 고구려가 그 광대한 영토를 모두 차지하려면 중국 내륙의 중심부까지 뻗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가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에서는 그런 고구려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역사는 증거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서들은 명확히 고구려를 동서 6천리라고 기록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고구려의 경계는 완전히 다시 그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의심과 흥분이 정확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할 건 이 거대한 고구려가 정말로 존재했다는 물리적 증거들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당신이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중국의 섬서성, 산서성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구려식 유물들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교역의 흔적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고구려의 직접적인 통치 흔적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선 지역, 즉 섬서와 산서 일대에서는 거대한 적석총들이 발견됩니다. 적석총이 뭐냐고요? 그건 고구려의 독특한 무덤 양식이에요. 돌을 쌓아 만든 이 무덤들은 고구려 귀족들의 전형적인 매장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석총이 왜 중국 내륙 깊숙이에서 발견될까요? 만약 고구려가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왜 그곳에 고구려식 무덤이 있어야 하는 걸까요? 더욱 놀라운 건 유물들입니다. 솜서성 남부에서는 금제수렵도, 방가사유상 같은 고구려 계통의 유물들이 다수 출토됩니다. 방가사유상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그건 고구려의 대표적인 조각 양식입니다. 삼국시대 한반도의 문화유산인데 왜 중국 내륙에서 출토된다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껴야 할 것이 뭔지 알아요. 이상하다는 느낌 말이에요. 우리가 배운 고구려는 한반도의 나라였는데 왜 중국 내륙에 고구려의 흔적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솜서 남쪽 40km 지점에는 광무고성이라는 산성이 있어요. 이 산성은 고구려식 축성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 고구려가 그 지역을 직접 통치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지도를 펼쳐들고 이 지점들을 표시해보세요. 섬서, 산서, 그리고 그 주변 지역들. 이 모든 곳이 한반도와는 한참 떨어진 중국 내륙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고구려의 유물과 유적이 있다는 건 뭘 뜻할까요? 그건 고구려의 영토가 단순히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까지 뻗어 있었다는 뜻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매우 파격적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시점이에요. 태백일사라는 한국의 고대 사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란과 평양이 모두 평정되어 굴복했다는 거죠. 평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서 주류사학계는 평양은 현재의 평양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증거들을 종합한다면, 만약 고구려의 영토가 정말로 동서 6천리에 달했다면,
혹은 이 기록의 평양이 감숙성 지역을 가리키는 건 아닐까요? 감숙성이라고 하면 뭐죠? 그건 중국 서쪽 끝 실크로드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만약 고구려가 그 지역을 장악했다면, 만약 고구려가 거기까지 뻗어 있었다면, 당신은 뭘 상상합니까? 고구려는 단순한 동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라 유라시아를 잇는 실크로드의 주인이었다는 뜻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삼숙성의 도원석골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벽화에는 고구려 복식을 입은 인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건 고구려의 사람들, 고구려의 문화가 그 지역까지 미쳤다는 뜻이에요. 즉, 고구려의 영향력이 단순한 군사적 점령을 넘어 문화적으로도 그곳까지 뻗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세계 지도를 펼쳐들고 생각해보세요. 실크로드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가장 중요한 무역로였습니다. 만약 고구려가 그 길을 장악했다면, 만약 고구려가 동방에서 오는 상인들과 서방에서 오는 상인들 사이의 중개자였다면, 그렇다면 고구려는 단순한 삼국시대의 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무역을 좌우하는 제국이었다는 뜻 아닐까요?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배운 역사와 증거들 사이의 거대한 괴리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아는 고구려는 한반도의 한 나라였는데 증거들은 유라시아급 제국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왜 중국의 사서들은 고구려를 6천리의 대제국이라고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 중국의 사서들은 고구려를 그렇게까지 크게 기록했을까요? 중국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 국가였어요. 그들의 사서는 매우 신중했고 과장이 적었습니다. 특히 지리와 영토에 관한 기록은 더욱 그랬죠. 그렇다면 그들이 고구려를 동서 6천리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실제로 목격한 바를 기록한 것이었어요. 중국의 사서 편찬자들은 당시의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고구려를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의 광대한 활동 범위를 알고 있었어요. 북경까지 뻗어나간 고구려의 원정, 중국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구려 유물과 유적, 실크로드 부근까지 진출한 고구려의 흔적. 이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중국의 전문가들은 고구려가 동서 6천리라는 결론에 도달했던 겁니다. 당신이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세계 최강의 제국의 사서 편찬자입니다. 당신의 책은 정확해야 해요. 과장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옆나라 고구려가 자신의 영토를 계속 확장하고 있고 중국의 경계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그 고구려의 영토가 매우 광대합니다. 북경까지 미치고 중국 내륙의 여러 곳에 고구려식 유물과 유적이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기록할 거나요? 정직하게 기록하겠죠. 고구려는 동서 6천리에 달한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역사는 가장 강력한 자가 쓰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기록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기록 중 하나였어요. 그들이 고구려를 6천리라고 기록했다는 건 그것이 당시에 관측되는 현실이었다는 뜻입니다. 고구려는 정말로 그만큼 컸던 거예요. 당신이 이 시점에서 느껴야 할 감정이 뭘까요? 아마도 분노이면서 동시에 자부심일 것 같습니다. 분노는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것이고, 자부심은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다는 것에 대한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왜 그 역사를 잃어버렸을까요? 당신이 지금 느껴야 할 것은 뭘까요? 아마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중국의 사서는 고구려를 명확히 동서 6천리의 대제국이라고 기록했는데 왜 한국의 주류 사학계는 고구려를 1000리 정도의 나라로 축소해서 가르쳤을까요? 왜 당신의 교과서에는 고구려가 한반도 일부만 차지한 나라로 표현되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학문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 해석의 전쟁이에요. 누가 고구려의 역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고구려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슬프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고구려를 스스로 축소해왔던 거예요. 중국의 사서가 기록한 6천리의 고구려는 인정하지 않고 훨씬 작은 고구려만을 역사책에 담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본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세요. 북경까지 뻗어나간 고구려의 원정, 섬서와 산서에서 발견되는 고구려식 적석총과 유물, 실크로드 부근에서 발견되는 고구려 복식의 인물과 고구려식 산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될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뭘까요? 그것은 고구려가 우리가 배운 나라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당신이 50대 이상이라면 당신은 이 역사의 비극을 가장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는 축소된 고구려를 배웠고 그 이미지대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역사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사서, 한반도 밖에서 발견되는 고구려 유물과 유적, 그리고 당시의 역사적 기록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구려는 6,000리에 달하는 거대한 제국이었다고요.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지도에서 지워진 건 누구의 선택일까요?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가, 그 이후에 여러 세력들이, 그리고 결국 우리 스스로가 고구려의 영토를 지도에서 지워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고구려의 위대함도 함께 사라졌던 거죠. 하지만 역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중국의 사서, 고고학적 증거, 유물과 유적. 이 모든 것들이 증거로 남아있어요.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축소된 고구려를 믿을 수도 있고, 혹은 중국의 사서와 고고학적 증거가 말해주는 진실의 고구려를 인정할 수도 있어요. 역사가는 증거를 따릅니다. 그리고 증거들은 명확합니다. 고구려는 한반도의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고구려는 동서 6,000리에 달하는 실크로드까지 장악했던 유라시아급 제국이었던 거죠. 우리의 일은 뭘까요? 지도에서 지워진 고구려를 다시 그려내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서와 고고학이 증명한 그 거대한 고구려를 복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당신이 배운 1,000리의 고구려는 과거였어요. 이제 우리는 6,000리의 고구려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고구려의 스케일이니까요.